네, 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수 앞을 내다보는 순서입니다. 20년 정치 내공의 정치 빅데이터 보유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남양주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희 집에 이제 새로 짓고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조금 새요. 비가. 아, 새요? 네. 너무 많이 오니까. 아, 걱정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서울 동부 쪽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각종 통제되는 곳도 많고 하니까 우리 최수성 님도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퇴근하고 계신 단골 손님 여러분들 어디가 통제되고 있는지 라디오나 또 인터넷, 핸드폰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다자간 정상회담 나토.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했고 오늘 3분 동안 나토 정상회담 여기에서 연설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이 성과, 나토 참석의 성과나 이 총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 대통령실 발로 나온 그 세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성과가 있었다고 네. 벌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단 뭐 글로 보면 문장이 안 돼요. 네. 뭘 얘기하는 건지. 네. 그래서 뭐 나토 동맹에 좀 협력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과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성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과를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는데 조금 뭐 명확치가 않을 것 같아요. 성과 내용 정리하는 게. 네. 그 왜 갔느냐, 목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명징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없습니까? 오라고 한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좋다 가겠다고 한 사람의 목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 네. 그래서 가서 보니 또 중국이 신경이 쓰이니까 어정쩡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엇박자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은 네네. 중국과의 20년 호황을 이제는 뭐 끝낼 때가 됐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교역량으로 보나 이게 방산과 원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네. 작년에 수출 수입 합치면은 350조가 넘어요. 네. 그 방산이나 원전이야 2016년 기준이지만 각각 5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20년 호황 끝났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중국을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안 맞아요. 안에서 하는 얘기 안 맞고 나가서 또 나토 참석하면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논리적으로 또 충돌이 될 정도로 명징하지가 않죠. 네. 그 뭐 대통령실에서는 가치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갔고 뭐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 이렇게. 그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게 다 양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신흥 안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산업 구조나 교역량이나 여타 국가하고 중국을 예를 들면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에 처한 나라에서 나토의 소위 말해서 이제 확장적 연대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확 빠져들게 되는 이런 게 양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부분이고 경솔할 수 있었던 부분을 성과로 그렇게 딱 제시를 하게 되면 건드는 거죠. 중국 건드는 거고 또 한반도 상황을 건드는 거고 그래서 성과로 얘기하기가 참 머쓱한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글로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을 자꾸 예를 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과대 포장해서 중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중국 관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계가 있잖아요. 예, 공급망. 특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네. 중국 고용량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25%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중간재를 만들거나 각종 기술이나 원자재를 융합하고 조립하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는 게 이제 주력인데 네. 중국이 딱 그 길목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자재도 그렇고 기초재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드렸다. 그러면 너무 단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뭐 저 개인적인 걱정이고 생각입니다만 네.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을 압박하거나 다른 수를 쓸 거냐 그거는 뭐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봐야 네. 되겠지만 적어도 북한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번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해서 예. 걱정이 됩니다. 당장 중국이 체스판 위 강대국의 조례 불과하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게 뭐 공식 논평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런 좀 불편한 이야기 할 때 쓰는 환구시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영 매체에서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고 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의전 관련돼서 이뭐 노룩 악수부터 시작해서 장갑 끼고 악수하는 게 김건희 여사 장갑 끼고 악수하는 게 맞냐부터 그다음에 뭐 눈 감은 그 사진을 사용한 거 등등등 해서 의전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이거 원래 의전 관련해서는 외교부 의전실인가요? 의전 담당관실인가? 예, 그쪽에서 다 컨트롤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실에 또 의전하고도 조율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뭔가 국제 관례나 의전 매뉴얼과 맞지 않는 행위들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좀 보여서 이게 대통령이 잘못하는 건지 대통령실이 잘못하는 건지 외교부가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지나친 지적일지는 모르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특히 이제 외교나 의전 이쪽 분야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엇박자가 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이야기와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른다거나 대통령이 이제 부인해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 시스템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의전 문제도 그런 점들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요. 이제 노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뭐 그거야.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은 김대중 대통령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경우 많다 그러는데 정상들끼리는 안 그러죠. 뭐 선거할 때는 바빠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유권자 만날 때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다르고요. 또 박 원장님이 또 뭐 김건희 여사 이제 패션 얘기를 하고 훌륭하다, 뭐 국격에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곁다리 같은 거고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이 첫 외교 무대, 그것도 나토 여기서 우리의 목표와 득과실이 뭔가를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언론에서 첫 외교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위 데드크로스 50일도 안 돼서 데드크로스가 온 지지율 나토 갔다 오면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내용적으로 첫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지면은 그건 반등의 또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외교고
또 의전이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대통령이나 대통령 내외가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또 지지율을 또 올려주는 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손에 잡히는 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아 이거구나라고 할 만한 장면 둘 다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 싶어요. 아 거꾸로. 그럼 이 지지율 하락세 당분간 계속 될까요? 어떨까요? 한번 추석 때까지 이렇게 좀 놓고 네, 보자면. 저는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우선은 이제 경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네. 사실은 내년도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도 있지만 네. 정부 대응 시스템이나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재부 차관이 첫 회의를 하고 네. 대통령이 이 비상경제시국에서 대통령 주재의 모습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응 방식도 지금 이 비상경제 위기의 대응책들이 아니에요. 부동산 대응책을 내놓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내용적으로나 태도 시스템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서 분투하는 정부의 모습을 통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내년에 이제 더 어려워진다는 이제 시기적인 한계도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인사 문제죠. 인사. 예, 이미 인사로 이제 점수를 많이 까먹었는데요. 지금 이제 검사장 인사 끝나고 이제 중간 간부 인사까지 검찰총장 없이 이제 하겠다는 거고 이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점을 더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당의 모습도 이거는 같이 오버랩되는 거거든요. 네. 여당도 지금 집권 여당답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우선 경제 위기니까 네. 여기에 여당이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권성대 원내대표 특사로 가고 필리핀 가 계시죠. 국회는 공전되는데 야당하던 방식으로 그냥 발로 뻗팅기고 걷어차고 이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저는 계속되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석 차례상에 안 좋은 형태의 메뉴들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30% 그러니까 40%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역대 대통령 초기 집권 초기의 지지율을 보면 네. 역대 최저가 아니다 그랬는데 저는 역대 최저가 맞다고 보거든요. 역대 최저다. 네. 뭐 50% 초반대 기록했었잖아요. 지금은 네. 내려갔지만요. 더 내려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처음에 이제 40%대였고 그런데요. 잘 못하고 있다. 네. 하고의 격차를 봐야죠. 예. 그때는 잘 못하고 있다가 확실히 적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떤 건 데드크로스도 나고 그다음에 50% 나올 때도 못하고 있다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교차해서 보면은 이것은 역대 최저가 분명하다. 그럼 출발을 최저점으로 했는데 네. 반등의 모멘텀은 안 보이고 하락의 요소들이 보이게 되면 이건 가장 빠른 속도로 40%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과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27일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긍정이 45.3%, 부정이 50.4%였습니다. 부정평가 5.1%.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추세를 보라고 하는데 지난달 31일 날 있었던 같은 조사에 비해서 긍정평가는 12.4%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12.3%포인트 오른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게 진폭이 너무 커요. 예.
10%씩 그냥 오르락내리락. 예, 양 지표의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커서 뭐 다른 정권에서도 집권 초기에 3, 4%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었는데 너무 진폭이 커요. 예, 참 답답합니다. 왜 우리가 답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있는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뭐 선거야 상대방이 있으니까 경쟁을 하고 뭐 정치인들은 또 여야로 또 나뉘어 있고 하지만은 이건 하여튼 대통령이 잘 해야 또 국민들이 또 피해가 덜하니까 이런 점들이 걱정하는 당연한 이유죠. 자, 민주당 이야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97그룹 강병원, 강강박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병원, 강훈식, 박주민, 박용진 이 강강박박. 선동열 투수가 매일 선발 투수 된다면 구단 팬들에게도 끔찍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병원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선동열 혹사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97그룹 오히려 홍영표, 전해철 두 분은 출마하지 않는데 97그룹이 전면으로 나섰는데 이게 세대교체 맞아? 아니면 뒤에서 이광재, 이인영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수렴청장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97그룹의 강강박박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광재, 이인영 의원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관이 돼 있다. 네네. 그래서 출마했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관계로 보나 그동안 정치해왔던 서로의 환경으로 보나 그렇게 접합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고요. 우선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선택은 그 선택하는 유권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원 선택하는 주체들이. 그럼 이 주체들은 생물학적 연령이나 학번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이 교체될 때나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컨셉이나 컨텐츠 또 담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시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튼 뭐라 그럴까요? 외피적 교체, 외피적 세대 교체, 뭐 이런 것이 대두된 거지. 내용적 세대 교체론, 내용적 리더십의 새로운 선택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컨텐츠와 리더십의 실체를 보여줘야 된다. 외피적, 외면적 세대 교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20분이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하도 여야 간에 이게 꼬여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정무수석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